안동의 공포, 냉혈한 여성 도살자, 어두운 부엌에서 13명의 비운의 남성을 살해하다. 조용한 작은 도시 안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시장이 붐비고 아이들은 좁은 골목에서 뛰어놀며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 누구라도 피가 얼어붙을 만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어두운 부엌에서 냉혈한 여인이 도살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13명의 비운의 남성들을 덫에 빠뜨려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이 그곳에서 끝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끔찍한 침착함으로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공포는 안동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잔혹한 연쇄 범죄를 파헤친 경찰 당국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속초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하지만 부엌을 이 처형장으로 잔혹한 바꾸도록 내몰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끔찍한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무시된 상처, 증오, 그리고 침묵의 어두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안동 2022년 11월. 비가 거의 매일 오후에 내렸고 낡고 녹슨 전통시장의 양철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축축한 흙냄새가 작은 정육점들에서 풍겨나오는 신선한 고기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시내 중심가 근처에 위치한 소박한 경찰서에서 박진우 경감은 진한 블랙커피 한 잔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낡은 서류 더미와 함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몸은 말랐으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철 씨로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숨은 가빴으며 자신을 소개할 때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습니다. 경감님, 제 아들 민준이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실종자 신고는 그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몇몇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외지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몇 주 후에 돌아왔고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의 눈빛에는 진우를 잠시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느끼는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쓰라린 확신이었습니다. 김민준, 28세, 건설 노동자. 김영철 씨에 따르면 민준은 과묵하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지 않았으며 항상 월급의 일부를 부모님을 돕기 위해 가져오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라지기 3일 전 민준은 부모님이 비가 셀 때 고생하지 않도록 부엌 지붕을 수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떠날 아이가 아닙니다. 김영철 씨는 늙은 뺨 위로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말했습니다. 절대로요. 그 눈물은 천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경찰로서의 경력 동안 그는 미룰 수 있는 신고와 즉시 처리해야 하는 신고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직감이 단순한 실종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안동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 작은 방을 감싸는 불길한 예감을 강조하려는 듯 진우는 수첩을 펴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쓴 다음 그 아래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112M 사건으로 알려질 그의 인생을 영원히 따라다닐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에 흔적이 남은 거친 두 손은 떨림을 억제하려는 듯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경감님.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그저 이래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우는 그 단순한 요청 뒤에 숨겨진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며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일단 발을 들이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한 아버지의 간청을 무시한다면 그는 더 이상 법 집행관이 아니라 의미 없는 서류에만 바쁜 공무원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우는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민준을 찾아낼 것이라고 살았든 죽었든. 그러나 그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이 평범한 젊은이의 실종이 안동 땅에 깊이 묻힌 어두운 비밀의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해 보이는 두 여인이 냉혈한 집행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진우가 표지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 파일을 닫았을 때 그는 자신이 결코 잊지 못할 악몽으로 향하는 문을 막 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시작. 그날 아침 안동경찰서는 낡은 파일 더미, 축축한 종이 냄새, 그리고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방 한가운데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김민준 실종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간주한다. 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실종자 기록을 다시 열어보도록. 패턴을 찾고 공통점을 찾아 하나도 놓치지 마. 몇몇 팀원들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들은 철제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찢어졌으며 잉크는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감의 명령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들의 작은 사무실은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낡은 파일들이 책상, 바닥, 심지어 의자 위에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들은 등을 구부리고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깜박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한 글자들을 읽느라 충혈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이 종종 불완전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경감님, 많은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마지막 주소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팀원이 불평했습니다. 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아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숙련된 솜씨로 각 기록을 훑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밤낮으로 그는 팀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진한 커피와 담배가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위에 이름, 사건 위에 사건이 큰 화이트보드에 쌓였습니다. 2019년 포항에서 온 트럭 운전사가 실종되었습니다. 2020년 대구에서 온 건설 노동자가 사라졌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온 방문 판매원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두 안동에 가까운 가족이 없는 점거나 중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로 보였지만 진우가 연대순으로 정리하자 희미한 선이 그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는 보드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거의 모든 이들이 안동 전통시장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그 보드를 향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그저 우연일까요, 경감님? 최 경장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사에서 우연이란 없다.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뒤에는 분명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시장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그는 희미하고 질척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일부는 꺼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비린 고기 냄새가 썩은 채소, 냄새와 튀김 연기와 뒤섞였습니다. 그는 문이 반쯤 닫힌 정육점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의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이 몇몇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은 고요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2명의 팀원을 시장 주변 상인들과 대화하도록 보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은 국밥집 주인인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이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자주 밥 먹던 남자 몇몇이 갑자기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모두 시장 중앙에서 돼지고기 파는 희연이랑 희주자매네 가게에서 고기를 사곤 했어요. 그 이름 장희연과 장희주, 그 이름은 굵게 기록되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 모든 붉은 선이 한 지점, 그 두 여인의 가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그의 작은 사무실에서 진우는 큰 화이트보드를 응시했습니다. 김민준의 사진이 종이 한쪽 구석에서 그를 마주 보고 있었고 다른 실종된 남자들의 얼굴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검은색 마커로 그는 그 두 이름을 대문자로 썼습니다. 장희연, 장희주. 그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무거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고기나 팔던 평범한 두 여인이 안동의 연쇄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될 수 있을까?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이제 막 훨씬 더 어두운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과거. 안동 전통시장의 아침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신선한 채소, 짭짤한 생선,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향신료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경감에게 그 북적임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줄지어 선가게들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 정육점을 계속 쫓았습니다. 그곳은 장희연과 장희주라는 두 자매의 가게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평범한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희연은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호해 보였습니다. 반면 그녀보다 어린 동생 희주는 모든 움직임이 어색했고 마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듯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응대하고 고기 무게를 재고 때로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진우에게 그 가게는 모든 실종된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원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그 두 여인의 평온한 얼굴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을 굳히기 위해 진우는 팀을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매일 가게를 몰래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고 다른 일부는 그 가족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길고 지치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형사들은 먼지 쌓인 동사무소 기록을 뒤지고 잉크가 거의 사라진 낡은 경찰 기록을 열었으며 두 자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나이든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젓기만 했고 어떤 이들은 짧게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들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박 씨라는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가족이 과거의 고통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희연과 희주의 친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아내를 자주 폭행하다가 결국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이동식이라는 남자와 재혼했는데 그는 전 남편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동식은 자주 소리치고 때렸으며 심지어 희연이 아직 어렸을 때 그녀에게 부적절한 짓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집에서 거의 매일 밤 우는 소리를 들었지. 박 씨는 침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 그 이야기는 진우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주변의 침묵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성추행 소문이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식은 집 뒤의 낡은 사과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동네 파출소는 그의 죽음을 작업 중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더 많이 들을수록 그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희연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조용했던 소녀에서 그녀는 강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가족의 모든 결정을 도맡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육점을 운영한 것도 그녀였고 동생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결정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반대로 희주는 두려움 속에서 더욱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고 반박 없이 언니의 명령만 따랐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관계를 주인과 그림자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희연이 지배했고 희주는 그저 따랐습니다. 진우는 수첩에 중요한 메모를 했습니다. 희연이 주도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주범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희주는 무력한 수동적 동반자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혐의를 뒷받침할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팀이 1년 전 안동에서 일했던 하산이라는 건설 노동자를 찾아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산은 희연과 희주의 가게에서 자주 고기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희연이 그를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고향의 가족으로부터 급한 소식을 듣고 약속을 취소하고 곧바로 포항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 가게에 자주 들르던 그의 친구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증언은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직감이었던 패턴이 이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정육점은 단순한 거래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끄는 입구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모든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책상은 메모와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큰 화이트보드에는 피해자들을 하나씩 같은 가게로 연결하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간략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의붓아버지의 죽음, 희연의 태도 변화, 희주에 대한 지배, 그리고 하산의 증언. 무거운 목소리로 진우는 모든 간접 증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킨다고 요약했습니다. 희연이 안동의 외지 남성 실종 사건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패턴, 직감, 그리고 희미한 증언뿐이었습니다. 희연 같은 인물을 무너뜨리려면 단순한 추측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붉은 선으로 가득한 화이트보드를 응시하며 진우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감시를 강화한다. 그녀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이전처럼 다시 묻히고 말 거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우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모든 팀원의 용기와 의지를 시험할 길고 긴 추적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덫을 놓다. 그날 밤 회의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낡은 서류 더미와 씨름한 끝에 박진우 경감은 마침내 그들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증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범인을 유인해야 했다. 그는 팀원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선택은 없어. 잠시 방은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진우가 그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입수사. 그는 2명을 지목했습니다. 친근하고 군중 속에 잘 섞이는 것으로 알려진 최민호 경장은 복권 판매원으로 위장할 것이었다. 그는 매일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복권을 팔면서 희연과 희주의 가게를 관찰할 것이었다. 복권 판매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시선과 움직임은 보고될 수 있었다. 더 위험한 역할은 이현수 경사에게 돌아갔습니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태도,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가진 그는 서울에서 새로 전근 온 교사 역할을 맡을 것이었다. 외지인으로서 시장에서 식료품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여유로운 스타일의 교육받은 남성으로서 그는 희연이 가장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끌릴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필과 일치했다. 다음 며칠은 긴장감 속에 흘러갔습니다. 민호는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로 몇 푼의 이익에 의존하는 것처럼 쾌활한 목소리로 복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근한 미소 뒤에서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 정육점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희연은 남자 손님들을 어떻게 쳐다보는가. 그의 보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일반 손님들은 똑같이 빠르고 차갑게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왔을 때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시장에 들러 다른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항상 희연의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가격만 물었고 가끔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하는 어색한 외지인인 척했습니다. 희주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대화가 너무 길어질까 봐 두려운 듯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희연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단순한 상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를 관찰했고 이 남자가 접근할 가치가 있는지 피해야 할지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첫째 주, 그들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 현수는 더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희연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심지어 한 번은 그의 가족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현수는 여유롭게 대답했고 때로는 작은 농담을 덧붙여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현수가 왔을 때 희연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는 지휘본부에서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진우가 메모에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녀가 현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야. 우리가 맞다면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현수 자신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희연과 대화할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단어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모든 것이 탄로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역할은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과장된 농담을 하고 희주 쪽을 보며 그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드는 말을 한 다음 다시 희연을 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희연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단지 깊이 응시하고는 평온한 얼굴 뒤에 무언가를 숨긴 듯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에 지휘본부에서 진우는 비밀 통신 장비를 통해 일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전략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마치 얇은 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그의 모든 걸음이 목숨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수는 옷 속에 숨겨진 작은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억눌린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경감님, 희연이 방금 저를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들렸지만 진우는 그 침착함 뒤에 폭발하는 아드레날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휘본부방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현수의 위치 신호점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팀은 완전 비상대기 상태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 그 초대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진실에 아주 가까워진 것이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위험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인식만이 감돌았습니다. 악마의 식탁. 그날 밤 안동은 짙은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 길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현수 경사는 도시 외곽의 소박한 집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집은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뒤에는 낡은 사과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판자로 된 벽, 녹슨 양철 지붕. 그러나 그 소박함 뒤에서 현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손님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장희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현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지만 입술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부드러운 어조는 현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그리고 코를 찌르는 향긋한 제육볶음. 희주가 부엌을 들락거리며 나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추가 접시를 놓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현수를 쳐다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도청 장치가 작동하며 모든 소리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찰의 작은 본부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비추는 어두운 방에서 박진우 경감과 그의 팀은 모든 숟가락 소리와 현수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의례적인 인사로 흘러갔습니다. 희연은 그의 직업, 안동에서의 생활에 대한 인상, 그리고 결혼 여부를 물었습니다. 현수는 여유롭게 대답했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농담을 섞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질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연은 그의 대답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때때로 그의 얼굴을 훑으며 허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희주는 몇 번이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물을 따를 때 그녀의 손에 들린 잔이 떨려 내용물이 식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희연이 날카롭게 쳐다보자 동생은 황급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현수는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통제권은 언니의 손에 있다. 동생은 그저 두려움에 찬 그림자일 뿐이다. 식사가 거의 끝났을 때 희연이 일어나 투명한 음료가 담긴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직접 만든 한방차예요. 건강에 좋답니다. 그녀는 현수 앞에 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방은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는 척하며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재빠른 동작으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몇 초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제발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희연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불타올랐습니다. 조용히 해, 평소대로 하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본부에 있는 진우와 팀원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신호를 보냈고 손으로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팀, 지금 진입하라. 집안에서 현수는 의자에 쓰러진 척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기절한 것처럼 숨을 규칙적으로 쉬었습니다. 희연이 몸을 숙여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커다란 부엌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의해 멈춰졌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빗속의 밤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문이 부서졌습니다. 특수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바닥을 쿵쿵 울리는 구둣발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희연은 손에 칼을 쥔 채 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경찰관이 그녀가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기 전에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희주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뜨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짧은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관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 시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부에서 진우는 통신 장비를 통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목표 확보, 현수 경사 안전,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전체 수색을 실시하라. 이 집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집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당에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진우는 그들이 발견할 것이 방금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이 말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수사팀은 그 소박한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었고 그 하얀 빛이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희연은 수갑이 채워진 채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희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눈은 붓고 몸은 겁에 질린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경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그의 코트는 젖었고 부츠는 진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방을 확인해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감식반 요원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옷장을 열고 매트리스를 들추고 부엌을 검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옷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 깔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강한 나프탈렌 냄새가 났고 얼룩 하나, 의심스러운 개인 물품 하나 없었습니다. 경감님, 이 집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한 팀원이 속삭였습니다. 장사로 바쁜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마치 일부러 정리해놓은 무대 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질척한 땅 한 떼기가 있었습니다. 낡은 돼지우리의 뼈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땅을 고르게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말했습니다. 비밀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두운 땅 밑에 있다. 탐지견을 데려와 그의 명령에 2마리의 큰 개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부엌과 창고 주변을 킁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뒷마당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땅에 이르자 2마리 모두 갑자기 세차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미친 듯이 진흙을 팠습니다.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는 그 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파! 경찰관들이 삽을 들고 질척한 땅을 내리쳤습니다. 진흙 냄새에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섞여 곧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삽은 젖은 흙뿐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한 경찰관이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흙을 닦아냈습니다. 서서히 희미한 흰색이 나타났습니다. 경감님, 이건 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명등이 비춰지고 땅은 계속해서 파헤쳐졌으며 다른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팔뼈, 반쯤, 온전한 갈비뼈, 모두 흙과 뒤섞여 되는 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비, 진흙, 그리고 죽음의 부패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희주가 집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리적인 소리는 세찬 빗소리를 뚫었습니다. 그녀는 2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희연은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천천히 오르내리는 어깨만이 억눌린 분노인지 아니면 묻혀버린 다른 감정인지를 암시했습니다.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흙의 층이 하나씩 거치면서 더 많은 뼈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조각에 불과했고 일부는 아직 온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잠시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수가 하나 이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찍고 위치 기록하고 함부로 만지지 마. 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흙더미에서 작은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금속 진흙으로 축축했습니다. 그가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단순한 말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감님, 이거 라이터입니다. 말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김영철 씨의 이야기에서 그 물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김민준이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던 지포 라이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꽉 쥐고 젖은 땅에서 나온 금속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혀있던 희생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물건을 바라보다가 뼈로 가득 찬 큰 구덩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비만이 깨뜨리는 정적은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주는 이제 멈추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막혔습니다. 희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은 공허하게 땅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팀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한다. 오늘 밤 이 땅은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세찬 비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삽은 다시 땅을 뚫었습니다. 매번 내리칠 때마다 세상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드러난 무덤,
그 집 뒷마당은 이제 구덩이로 가득했습니다. 젖은 땅은 마치 막 열린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명등이 낡은 돼지우리 터에 부서진 나무 조각과 뒤섞인 질척한 진흙을 비추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단순한 부패 냄새가 아니라 젖은 흙, 축축한 천, 그리고 수년 동안 덮으려 했던 무언가의 혼합물이었습니다. 발굴은 확대되었습니다. 삽이 반복해서 땅을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때로는 젖은 흙이 구덩이 옆으로 무너져 내리는 작은 산사태가 뒤따랐습니다. 새로운 층이 드러날 때마다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찢어진 낡은 천에 쌓인 긴 뼈, 얇은 머리카락이 아직 붙어있는 두개골 조각. 심지어 만지자마자 산산조각이 난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작은 뼈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삽의 금속성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감식반 요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방금까지 울기만 하던 희주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박 사장님 재킷이야. 기억나 그 사람. 그 사람 이 집에서 밥 먹었어.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구토했습니다. 냄새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희주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봤던 남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말은 혼란스러웠고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동생과는 달리 희연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럴만했어. 그들은 모두 똑같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감님, 혼잣말을 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는 희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온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녀 안에 복수심이 모든 연민을 삼켜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발굴은 자정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씩 증거물들이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반쯤 썩은 가죽 구두, 바늘이 삼시에 멈춘 깨진 손목시계, 골반뼈 조각에 여전히 감겨있는 녹슨 허리띠, 무언가가 들어 올려질 때마다 경찰관들은 잠시 멈추고 무거운 한숨을 내쉰 후 계속했습니다. 긴 침묵이 마당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철 지붕 위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긴장감은 너무나 강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경감님, 수가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팀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 수집해, 사진 찍고 기록해, 하나도 놓치지 마. 오늘 밤 이 땅이 증인이 될 것이다. 희주는 다시 신음했습니다. 이번에는 약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더는 싫어. 못 견디겠어. 제발 멈춰줘. 입술이 떨리고 눈은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언니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희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땅속의 어두운 구덩이를 공허하게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다시 움직였지만 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경찰관은 이상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희생자가 지워져야 할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 조명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고 이제 뼈와 희생자들의 유품으로 가득 찬 감식용 봉투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마당은 스스로 입을 연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오는 밤 침묵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이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개의 얼굴.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두 여인은 안동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뒷문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긴 복도를 울렸습니다. 취조실에는 하얀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구석의 낡은 선풍기는 돌아갈 때마다 조용히 삐걱거렸습니다. 옅은 담배 연기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밤새 방치된 컵에서 나는 시큼한 커피 향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압박적이어서 녹슨 철제 의자에 앉은 사람은 누구라도 법 앞에서 벌거벗은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희주는 첫 번째 방에 배치되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의 히스테리적인 울음이 아니라 조용한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고 때로는 사라지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 씨.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는 긁힌 자국으로 가득한 나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있었어요. 당신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희주는 입술을 깨물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올 때 갈라졌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언니는 똑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예전에 저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눈으로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만 했어요. 언니가 시키면 땅을 조금 팠을 뿐이에요. 옆에 있던 여영사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때때로 연민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희주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부서진 연약한 인간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방에서 희연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쪼글지고 있었고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손은 마치 살인 취조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테이블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희연 씨, 우리는 당신 집 뒤뜰의 땅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희연의 시선은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왜 그게 잘못인 것처럼 물으시죠? 그들은 모두 우리를 싼 물건처럼 쳐다보며 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냥 갚아준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동료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희연은 한숨을 쉬고는 짧게 웃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낮은 소리였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땅이 그들을 덮을 때마다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녀 앞에 앉아있던 형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방의 희주는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희생자를 고르고 음료를 따르고 창고에 삽을 보관하는 것까지 저는 그저 언니를 따랐을 뿐이에요.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반항하면 내가 먼저 땅속에 들어갈 거지라고요. 목소리가 약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껴안고 보이지 않는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듯 작게 떨었습니다. 취조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진우는 복도에 서서 굳은 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그림자, 희연은 주모자. 그러나 안도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연의 완고함 뒤에 골마 터진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처를 피로 저울질할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에서 희연은 여전히 굴복을 거부했습니다. 형사가 증거물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깨진 손목시계, 가죽 구두, 말이 새겨진 라이터. 희연은 그것들을 쳐다보고는 천천히 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물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조용해졌고 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풍기는 계속해서 삐걱거리며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형사 앞에서 희연은 마치 이긴 사람처럼 의자에 기댔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두 자매, 그러나 다른 길. 한 명은 후회 속에서 무너졌고 한 명은 증오 속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는 오래된 상처가 어떻게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낳을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돌아섰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은 열렸지만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는 모든 증거 뒤에 남은 것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두 여인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취조 후 몇 주 동안 희연과 희주 사건은 여전히 안동의 중심 화두였습니다. 지역신문은 언덕기슭의 비밀 무덤이라는 큰 제목을 실었고 라디오는 매일 아침 최신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어조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실종된 남자들의 얼굴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모는 심지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기다린다. 저들을 그냥 두지 마라. 검찰청은 분주했습니다. 긴 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뼈, 깨진 손목시계, 말이 새겨진 라이터 등 증거물 사진이 큰 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50대의 한지훈 검사는 그 보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자 숫자가 아니다. 그가 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고 의식으로 변한 복수심이다. 우리는 법정이 그것을 명확히 보도록 해야 한다. 그는 희생자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얼굴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검찰팀은 증인, 법의학 전문가, 희생자 가족, 그리고 희연과 희주의 어린 시절 비명을 들었던 옛 이웃들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에서 두 자매는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감방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짧은 연필로 낡은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편지들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글쓰기를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속삭임으로부터 귀를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감방을 지나가는 교도관들은 종종 그녀의 가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동생과는 달리 희연은 침착함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창살 가까이에 서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작은 쇠조각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그 낙서는 불분명했고 단지 무작위적인 선들이었지만 모든 긁는 소리는 조용한 밤에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한 번은 한 교도관이 그녀가 입술을 움직이며 마치 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용해. 내가 해냈어.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 말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눈은 비어있지만 시선은 불타는 것 같아. 그러나 희연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면회는 물론 만나고 싶어하는 먼 친척들의 방문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변호가 필요 없어. 그녀가 평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판사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여론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두 여인을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라고 부르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폭력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퍼진 후였습니다. 그들도 예전엔 피해자였지. 한 커피숍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잖아. 처음부터 수사를 이끌었던 진우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공식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끝날 것이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처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첫 재판을 앞두고 교도소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희주는 눈물로 젖은 마지막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크게 기도했고 목소리는 복도밖까지 들렸습니다. 한 교도관은 차마 꾸짖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감방의 희연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긁어 더러워진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번뜩였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두가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나는 말할 것이고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하늘은 다시 흐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어두운 날을 함께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대중이 준비하고 있었고 안에서는 과거의 피해자이자 현재의 가해자인 두 자매가 상반된 얼굴로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확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정의 문이 열리고 안동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재판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 아침 안동의 다목적 건물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의자는 빽빽했고 일부 시민들은 복도와 마당에 서서 재판 진행 상황을 중계하는 스피커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답답한 공기는 땀 냄새, 불안감, 그리고 두 피고인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중의 속삭임과 뒤섞였습니다. 앞줄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척의 사진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유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모는 아들이 차고 있던 깨진 손목시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13명의 목숨을 위한 정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대중의 감정이 폭발할 것을 우려하여 삼엄한 경비를 섰습니다. 희연과 희주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오자 방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외침, 욕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피고인을 향해 물병을 던지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희주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희생자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여 계속 걷게 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끊겼고 죄송합니다라는 희미한 중얼거림만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손에 든 작은 종이를 적셨습니다. 희연은 꼿꼿하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군중을 꿰뚫었고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설이 더욱 거세지자 그녀는 갑자기 짧게 웃었습니다. 건물 벽에 반사되는 낮은 소리였습니다. 소리쳐도 좋아. 그녀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조용해졌지. 그 속삭임은 일부 참석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비록 앞줄에서는 흐느낌이 계속 들렸지만 한지훈 검사가 일어나 긴 기소문을 낭독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각 이름은 참석한 가족들의 마음에 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피고인을 가리키며 일어서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거의 뚫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인 법의학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그는 피고인 집 뒤의 집단 무덤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자극적인 냄새와 흩어진 뼈들을 언급할 때 미세한 떨림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거의 온전한 한 켤레의 가죽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발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프로젝터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방은 탄식으로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증인인 옛 이웃은 갈라진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묵했고 이제 우리의 침묵이 이것을 낳았습니다. 그의 말은 방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 남았습니다. 희생자 가족이 불려 나올 차례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아들의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단지 일해서 아내에게 돈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는 피고인석을 향해 쳐다보았습니다. 희주는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희연은 단지 차갑게 쳐다보다가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를 분노에 차 비명을 지르게 했고 경찰이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재판 내내 두 자매의 대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희주는 무너졌고 여러 번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몸은 사라지고 싶은 듯 웅크렸습니다. 반면 희연은 날카로운 시선, 짧은 웃음, 심지어 때로는 증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내일은 주 수사관의 증언과 피고인이 원한다면 판사 앞에서 그들의 자백을 듣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을 다시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다음 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피고인이 끌려나갈 때 군중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저들에게 사형을 이라고 외치며 돌파하려 했지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건물 밖 안동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더 어두운 내일을 함께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재판 첫날은 끝났지만 그 방에서 열린 상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폭풍 속의 증언. 재판 둘째 날은 어제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동 다목적 건물에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13명의 목숨, 하나의 정의라고 적힌 큰 현수막을 든 군중 때문에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방 안은 의자가 빽빽했고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어머니는 무릎 위에서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어제 보였던 노부모는 여전히 아들의 깨진 손목 시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속개합니다. 한지훈 검사가 주증인인 박진우 경감을 불렀습니다. 그는 단호한 얼굴로 앞으로 나아가 증인석에 서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첫 실종 신고, 미스터리한 패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된 수사,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때때로 감정을 억누르며 번뜩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가 희생자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던 한 아버지의 얼굴을요. 그 얼굴이 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경찰관 한 명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잠입 수사 작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희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펜으로 기록하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진우가 피고인 집 뒤뜰의 땅이 비밀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을 때 몇몇 희생자 가족들은 차마 상상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첫 번째 피고인 희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손에는 눈물로 젖은 낡고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쓰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걸 썼습니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그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몸 위에 흙을 덮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하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부축하는 동안 그녀는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면죄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몇몇 희생자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한 여성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그들을 되살리지는 못해. 경찰이 즉시 진정시키는 동안 판사는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석에서 희연이 갑자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조용히 해, 희주. 여기서 천사인 척하지 마. 그녀가 길게 웃었습니다. 방을 떨게 만드는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너도 팠고 너도 끓었어. 너도 나만큼 더러워. 피해자인 척하지 마. 소란이 터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노에 차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두 자매 사이에 증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다시 진정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희연은 번뜩이는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주는 증인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검사는 그날 재판을 단호한 진술로 마쳤습니다. 오늘의 증언은 모든 살인의 주모자가 장희연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내릴 것입니다. 판사는 마침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내일 피고인 희연에게 판사 앞에서 말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의사봉이 두드려졌습니다. 방을 나설 때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저들에게 사형을 이라고 외치며 돌파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그를 막았습니다. 창살 뒤에서 희주는 감방으로 가는 길에 기절했습니다. 낡은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희연은 꼿꼿한 걸음으로 걸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희주에게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내일이면 누가 진짜 강한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둘째 날은 끝났습니다. 모두가 내일 희연이 말할 때 그 방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괴물의 독백. 재판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안동 다목적 건물로 가는 길은 이전보다 더 많은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주 접근로를 폐쇄하고 철조망과 겹겹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공기는 기도와 뒤섞인 외침으로 가득 찼고 사형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길에 앉아 건물 안에서 신이 정의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의자가 찼고 복도는 서 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뒤쪽에 줄을 섰습니다. 카메라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 희연의 자백을 기다리며 켜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속개합니다. 오늘 피고인 장희연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희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채워진 수갑이 덜거덕거렸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지도 메모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턱은 치켜들었으며 시선은 참석한 모든 사람을 꿰뚫었습니다. 판사가 그녀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진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희연이 여튼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가식 없이요. 그녀는 희생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울고 후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 땅에 묻힌 모든 남자는 제가 눈을 뜨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식당에서 크게 웃고 여자를 경멸적으로 쳐다보고 함부로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망친 남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영원히 조용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소란이 터졌습니다. 방청석의 한 남자가 내 아들은 쓰레기가 아니야. 그는 성실한 노동자였어. 라고 외치며 의자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한편 한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히스테리적으로 울었습니다. 희연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짧게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성실한 노동자라고 부를지 모르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땅이 그들의 몸을 덮을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찔러왔습니다.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한 기자는 손이 떨려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조용, 피고인, 말을 삼가시오. 그러나 희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사형은 그저 출구 티켓일 뿐입니다. 그것이 저를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방은 군중의 외침으로 흔들렸습니다. 사형, 사형. 경찰이 희생자 가족들 앞에 인간 방패를 만들어 그들이 돌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피고인석에서 희주는 낡은 편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희미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만해 언니. 제발 그만해. 몸이 너무 심하게 떨려 거의 기절할 뻔했고 경찰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희연은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늘 그렇듯 약하군. 넌 용서를 바라며 그들 앞에서 울고 있지. 하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여기 서 있다. 넌 그저 내 뒤에 숨은 그림자일 뿐이야. 희주의 울음은 절망적인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몇몇 방청객들은 돌아보았고 일부는 동정했지만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두 자매의 대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 명은 죄책감에 무너졌고 한 명은 증오로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지훈 검사가 굳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자백은 피고인 장희연이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위험합니다. 그녀는 사회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판사는 긴장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기록되었습니다. 재판은 검사의 구형을 위해 내일까지 휴정합니다. 그러나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형이라는 외침이 건물 벽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무실로 전화하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희연은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지나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시선은 공허했고 입술은 천천히 움직이며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겼다. 그리고 그날은 혼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안동은 최종 구형이 내려질 내일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구형, 넷째 날, 재판은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안동 다목적 건물 앞마당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정문 앞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바리케이드를 추가했습니다. 멀리서 사형, 사형이라는 반복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뜨거웠습니다. 의자는 빽빽했고 일부 사람들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사진과 기도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속개합니다. 오늘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겠습니다. 한지훈 검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치면서 그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름은 망치처럼 떨어져 희생자 가족들을 크게 울게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히잡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손에 쥔 묵주를 꽉 쥐었습니다. 한 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잔혹하고 조금의 후회도 없는 학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피고인 장희연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방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형이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한 젊은이가 오래 기다리지 마라고 외치며 종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움직여 진정시켰습니다. 한 검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 장희주에 대해 그녀가 범행에 가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은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은 그녀가 언니의 압박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깊은 후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장희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대중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일어나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른 한편 한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정의를 내려주소서. 판사가 평정을 명하며 반복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진정된 후 그는 피고인에게 구형에 대해 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희주가 약한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눈은 부었고 손은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편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댄 다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제 죄가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은 그들의 넋을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모든 희생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 명 한 명 사죄할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적어도 시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여전히 분노했지만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희연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일어섰고 얼굴은 차가웠으며 옅은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형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에게 단지 출구 티켓일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당신은 아무리 세게 의사봉을 두드려도 제가 되는 기분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높은 의자에 앉아 규칙을 읽을 뿐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검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검사님, 당신은 저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 역시 이웃이 아이가 맞고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할 때 침묵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는지 잊으셨습니까? 방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일부는 창백한 얼굴로 방을 떠났습니다. 한 남자가 거의 공격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조용, 피고인 그만하시오. 하지만 희연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그들을 함께 데려갔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사실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사형이라는 외침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카메라가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판사는 마침내 재판을 마쳤습니다. 구형이 낭독되었고 피고인의 답변도 기록되었습니다. 재판은 변호를 위해 내일까지 휴정합니다. 의사봉이 3번 두드려졌습니다. 희주는 거의 쓰러질 뻔하며 울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낡은 편지는 여전히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희연은 꼿꼿이 걸었습니다. 얼굴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주변 세상이 아무 의미 없는 듯 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은 식당, 거리, 그리고 집들을 채운 시민들의 속삭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의가 결정될 것이다. 최후 변론과 판결. 재판 5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동 다목적 건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추가하고 철조망을 더 촘촘히 설치했으며 현장 주변에 예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공기는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군중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의자는 빽빽했고 복도는 붐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재판을 따르느라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정의의 대답을 기다리며 불타올랐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속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인 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희주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진지하지만 공감 어린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그리고 모든 희생자 가족 여러분, 어떤 말로도 이 상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의뢰인 장희주는 분명히 유죄입니다. 그녀는 가담했고 시신유기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봐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녀는 주모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동생입니다. 언니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항하지 못한 약한 여성이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낡은 편지를 꽉 쥔 희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판 동안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후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한 명 한 명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무기징역은 그녀에게 이미 매우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기도로, 후회로 죄를 갚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일부는 그 말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화를 내며 속삭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희연의 변호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장희연은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녀가 폭력 속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치하는 아버지, 잔인한 의붓아버지, 침묵하는 환경,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완전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녀의 배경을 참작 사유로 봐주시길 간청할 뿐입니다. 괴물조차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방은 술렁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노에 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변호하지 마, 그녀는 살인을 자랑스러워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즉시 진정시켰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희연이 갑자기 일어나 차가운 시선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말하지 마. 그녀가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정이 필요 없어. 그들은 사형을 원하지. 좋아. 나는 준비됐어.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되찾기 위해 여러 번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변론을 들었습니다. 재판은 재판부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합니다. 판결은 오늘 선고될 것입니다. 방은 들끓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기도했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밖의 군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시간의 긴장된 시간 후 판사가 다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3번 두드렸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장희연은 13명에 대한 계획살인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유죄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다. 군중의 외침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일부는 안도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장희주에 대해 범죄를 돕고 은폐한 것이 유죄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압박 아래에 있었고 후회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분노에 차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어머니가 무기징역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희주는 흐느끼며 의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편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 죄를 갚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 희연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여튼 미소를 지으며 희생자 가족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녀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재판을 마친다. 그날 안동은 흔들렸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의문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정말로 실현되었는가 아니면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의 일부만을 덮었을 뿐인가? 에필로그, 상처와 교훈. 재판은 끝났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건물 밖의 군중은 서서히 해산되었지만 멀리서 아직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안동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두 이름, 희연과 희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사무실에서 박진우 경감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사건 파일은 이미 책상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그 페이지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슬비가 창문을 적시며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진우는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책상 램프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 아들 실종을 신고했던 김민준의 아버지 김영철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떨리던 늙은 손, 희망에 찬 쉰 목소리, 그리고 신고서 위에 떨어졌던 눈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희생자들의 얼굴, 경찰서 기록 보관소의 흐릿한 사진들, 그들의 삶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건설 노동자도 있었고 외지인도 있었고 작은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박한 희망을 품고 안동에 왔지만 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피고인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 속에서 무너진 희주, 눈에 증오를 품고 꼿꼿이 서 있던 희연. 같은 집에서 자란 두 자매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물었습니다. 희연에게 사형, 희주에게 무기징역. 그것이 정말로 충분한가? 그것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수십 가족의 상처를 덮기에 충분한가? 그것이 이미 일어난 고통을 대가로 치르기에 충분한가? 그는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판결도 이미 떠난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벌도 희연과 희주를 어릴 때부터 형성한 트라우마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담배가 반쯤 타들어갔고 연기가 방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젖은 텅 빈 거리를 향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는 영원히 가지고 갈 쓰라린 교훈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범죄가 악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방치된 상처에서, 무시된 비명에서, 우리 모두의 침묵에서 자라난다. 그는 재판에서 한 늙은 이웃의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은 어린아이의 비명, 굳게 닫힌 문, 듣지 않기로 선택한 귀. 거기서부터 증오가 뿌리를 내렸고 서서히 많은 목숨을 태운 불길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잿더리에서 담배를 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판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우리가 더 일찍 목소리를 냈다면 아마도 그 수십 명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진우는 사건 파일을 닫고 기록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이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침묵 또한 범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것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명패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경감 박진우.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작은 비명이나 신고를 들을 때마다 그는 다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작은 비명에서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교훈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씁쓸한 상기. 정의는 단지 죄인을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재앙으로 변하기 전에 감히 듣고 감히 행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내 말씀. 여러분, 방금 들으신 긴 이야기는 오락과 성찰을 목적으로 구성된 창작 서사물입니다. 이 이야기에 언급된 모든 이름, 장소, 사건은 실제가 아니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상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묘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면, 침묵 뒤에 종종 숨겨진 상처,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성찰하도록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희연과 희주,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세부사항 뒤에는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이 있습니다. 폭력, 증오, 그리고 복수심은 종종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자라난다는 것. 우리가 듣지 않는 모든 비명, 우리가 무시하는 모든 고통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비명에 결코 눈을 감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더 민감해지고 불의를 볼 때 더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며 약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집시다. 때로는 큰 범죄 예방에 행동하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언급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름, 장소 또는 사건의 유사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찰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